욕망을 통해 사랑과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욕망. 이번 학기 테마가 사랑과 경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과 경제. 사랑과 경제 중에서 특히 경제라는 단어에는 위화감을 느낄 겁니다. 신화학 입문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각양각색의 신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사고법, 현실적인 손익계산을 초월한 종교적 사고 같은 것만을 취급해왔습니다.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각양각색의 신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사고법, 현실적인 손익계산을 초월한 종교적 사고 같은 것만을 취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합리성이나 현실성으로 꽁꽁 뭉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제가 이번 강의의 테마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제. 그러나 이 세계에서 순수하게 합리적인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조차도 그렇습니다. 현대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기초를 깊이 검토해 본 결과 20세기 전반에 이미 모순이 없는 완전한 체계로서 수학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순이 없는 논리로 이 세계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게 바로 실제계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상징성의 합리적 상징성의 균열을 내는 것.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수가 말입니다. 게다가 경제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내면에서 발생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심오하고 어두운 생명의 움직임과 논리적인 기능을 갖춘 말이 서로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심오하고 어두운 말이 서로 만나는 장소, 논리적인 말과 생명의 움직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지. 욕망은 그런 마음의 작용 중에서도 생명의 움직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깊은 층에서 활동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오늘날 생활의 합리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현상의 특성으로 보이는 합리성은 표면에 나타난 가식적인 표정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표면에 가장 가까운 층은 합리성에 의해 포장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어두운 생명의 움직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전체성을 갖춘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체성 안의 심층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융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욕망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아마 이런 전체성에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경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라는 전체성의 운동 중 표면에 가까운 부분밖에 아직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라는 전체성의 운동 중 표면에 가까운 부분밖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는 정신분석학을 제외하고는 아직 존재한 적도 없지만 예전보다 상황은 훨씬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사랑과 경제가 하나로 융합되는 이 전체성의 운동을 파악하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학문의 입구를 찾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입구는 무성한 풀로 뒤덮여 있어 발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라스코 동굴이나 사회의 문서를 발견한 아이들처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던 입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경제 원리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대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을 토대로 한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스 이꼴 세계를 전체로 파악하는 법. 그런 이유에서 이번 학기의 강의에는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라는 제목을 붙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쓴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로고스의 가장 고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사용법과는 달리 여기서의 로고스는 모든 것을 근본에 해당하는 곳에서 통합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통합하는 능력.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온갖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을 막아 전체로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을 로고스라고 부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목에는 사랑과 경제를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힘인 로고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의 대부분은 경제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통합하고 있는 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는 학문에 대한 이런 식의 구분은 성가신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사랑의 경우 사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학문으로는 오로지 정신분석학뿐인데 정신분석학조차도 사랑에 대해서는 어찌된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신분석학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가는 유동적 지성이 되어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과 경제만큼 결합시키기 힘든 단어도 없지 않을까요? 이 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이 인간이라는 생물의 불가사의한 부분으로 그 둘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는커녕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경제와 사랑은 쌍둥이. 경제의 발달로 사랑의 실현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의 발달로 사랑의 실현이 어려워졌지 정말. 경제와 사랑이 이렇게만큼 대립한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 진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과 경제는 서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단정할 게 아니라 어째서 형제의 이반이 발생한 것인지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해 봐야겠지요. 형제의 이반. 이 표현 좋고 형제의 이반. 경제와 사랑이라는 이 형제의 이반이 왜 발생했을까? 그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는 로고스의 탐구를 위한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어린 사원의 신과 중요한 세 가지 지표. 어린 사원의 신. 앞에서 사랑과 경제를 하나에 포괄하는 현대 학문은 아직 없다는 말을 했는데 앞에서 사랑과 경제를 하나로 포괄하는 현대 학문은 아직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문학만은 그 특유의 직관력으로 옛날부터 이 문제에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 문학작품 중에서 오늘은 한 편의 소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검토 대상은 시가 나오야의 유명한 작품 어린 사환의 신입니다. 어린 사환의 신. 내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어린 사환의 신 1920년. 이 작품이 선택된 이유는 나중에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그저 지금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강의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교환과 증여와 순수증여, 즉 전체성으로서의 경제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지표가 이 작품에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만을 밝혀두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지표, 도대체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전체성으로서의 경제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지표, 교환, 증여, 순수증여. 와, 증여와 순수증여를 구분하다니 대단한데, 교환, 증여와 순수증여 완전히 다른 거지. 증여는 한번 억압된 이후에 회귀한 호수성이지. 시가 나오야는 실제로 목격한 사소한 광경에서 착상을 얻어 어린 사원의 신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작가가 당시에 유행하던 생선초밥을 파는 포장마차에 있는데, 작가가 당시에 유행하던 생선초밥을 파는 포장마차, 상점에서 심부름하던 사원으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뭔가 굳게 결심한 듯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사원, 어린 소년, 포장마차. 그는 일단 초밥을 손에 쥐었다가 주인이 초밥의 가격을 말하자 도로 그 자리에 놓고는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해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이 어린 사원 같은 꼬맹이가 초밥을 손에 쥐었다가 가격을 듣고 노안 놓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 이야기 뒷이야기를 꾸민 게 바로 어린 사원의 신이구만. 야, 이거 자체가 흥미로운데. 저울가게에서 일하는 어린 점원 센키치. 어린 점원 센키치는 선배들이 새로 생긴 한창 유행하는 포장마차형 초밥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배들이 무척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그토록 맛있다는 초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장마차형 초밥집. 그러다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간 센키치는 바로 그 소문난 초밥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머니에는 4전밖에 없었지만 어떤 마력에 이끌린 것처럼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밥집에는 젊은 국회의원 A가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사 바로 옆에 앉아 즉석에서 만든 초밥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포장마차 초밥의 감칠맛에 대해 동료 의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감칠맛, 포장마차 초밥의 감칠맛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왔구만. 초밥집에 들어온 소녀는 A를 밀치듯이 앞으로 다가가 우선 김밥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늘은 김밥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자 초밥을 먹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약간은 과감하고 기세 좋게 손을 뻗어 3개쯤 놓여있는 참치 초밥 중 하나를 집었던 겁니다. 손을 뻗을 때 기세에 비해서 쭈뼛거리며 도로 손을 집어넣는 소년의 모습을 A는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틈을 주지 않고 하나의 육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손에 쥐었던 초밥을 잠자코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광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에 A의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울을 사러 가게에 들어간 그는 그 가게에 센키치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저울. 그는 어떻게든 그 소년에게 실컷 초밥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컷 초밥을 먹이고 싶다. 그래서 지배인에게는 거짓으로 주소와 이름을 써주고 센키치에게 새로 산 저울을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센키치가 요구대로 저울을 어느 운송회사에 맡기고 나자 A는 센키치에게 뭔가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A는 센키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단골 초밥집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돈을 건네주고 소년에게 실컷 초밥을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A는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나쁜 짓에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게 여기에 이제 핵심이겠지. 나쁜 짓. 이 나쁜 짓의 예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남은 센키치는 실컷 초밥을 먹어볼 수 있었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으로 마치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의 번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사라진 A의 가슴은 마치 파도가 이는 것처럼 울렁거렸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에 짓눌린 듯한 느낌이 줄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가 나오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는 묘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은 얼마 전에 소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동정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소년도 만족했을 터이고 그러니 나 자신이 만족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난 당연히 어떤 기쁨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왜 이렇게 묘하게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마치 난 몰래 나쁜 짓을 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본래의 진정한 마음이 그런 의식을 비판하고 배반하고 비웃기 때문에 이런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자신이 한 일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우쭐한 마음이 오히려 죄책감을 준 건가? 씁쓸한 마음을 준 건가?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너는 우쭐한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 짓 한 거야? 이렇게 된 건가? 그런 의식을 비판하고 배반하고 비웃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구속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적어도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좋을 듯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한편 생키치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던 겁니다. 그 손님은 자신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포장마차식 초밥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초밥집에 갔다가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도 전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동정해서 그런 호의를 베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신일지도 모른다. 아하, 그렇지. 이 친구에겐 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충분히. 아니면 신선일 것이다. 어쩌면 칠성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상당히 멋진 칠성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생키치의 마음속에서 점점 강해졌습니다. A는 소년을 데리고 갔던 단골 초밥집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년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그 손님을 생각하고 격려와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손님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울가게의 어린 사원 생키치와 국회의원 A. 전체성의 경제학. 이 소설의 결말에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붓을 놓기로 했다. 작가는 여기서 붓을 놓기로 하겠다. 사실은 소년이 그 손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배인한테서 주소와 이름을 알아내서 찾아가는 내용을 쓰려고 했다. 소년은 그곳에 가봤다. 하지만 그 주소에는 사람의 집은 없고 작은 칠성당이 있었다. 소년은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쓰는 것은 소년에 대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작가는 더 이상 전개시키지 않고 붓을 놓기로 했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 야, 이렇게 끝맺는 것도 정말 멋있네. 이 소설은 단순한 듯하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근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징여의 어려움과 불가능함과 같은 것이 산뜻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징여의 어려움과 근대 사회에서 왜 이렇게 징여가 어려운지. 그렇구나. 징여의 어려움. 우리 사회가 징여에 대해서 상당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거지. 산뜻한 필치로. 야, 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을 문학 비평에서처럼 문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유가 아니라 경제라는 사실을 전부 포괄한 신의 개념의 근원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받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표현, 경제라는 사실을 포함한 신의 개념. 우리는 이 장에서 신을 둘러싼 신학적 사고와 돈을 둘러싼 경제학적 사고가 심층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지만, 신을 둘러싼 신학적 사고와 돈을 둘러싼 경제학적 사고가 하나로 연결됐다.
그때가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작가가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학이나 철학이나 인류학적인 사고 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동원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경제학적인 사실을 인간성과 연관된 광활한 영역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출발점에 서자마자 곧바로 확대된 전체성의 경제학을 필요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체성의 경제학.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근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에는 항상 신이라는 문제가 함께 대두되어 왔으니까요. 경제에는 항상 신, 경제에 신이 있다라는 거, 종교적 의미가 붙어 있는 거지. 교환, 증여, 순수증여.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뭔가 경지에 오른 사람이야. 교환, 증여, 순수증여. 증여와 순수증여는 다르죠. 이 소설에서 사람이 물을 매개로, 물질을 매개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세 가지 양식이 등장합니다. 이 세 양식은 우리가 경제라는 전체성의 영상을 이해할 때 필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교환, 증여, 순수증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전부 근대적 형태의 경제 세계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교환의 원리입니다. 교환의 원리. 초밥집에서 육전으로 가격을 정한 초밥을 먹기 위해서는 손님은 그 대가로 육전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품과 등가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환 원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진 상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상품과 등가의 가치를 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등가 교환이라는 장애물이 도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원 생키치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집었던 초밥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셈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A는 소년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아무런 보답이 없는 징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보답이 없는 징여. 교환이 설정한 냉엄한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어서 교환의 고리 밖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소년을 더욱 큰 고리인 징여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한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불쌍한 소년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던 A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신중하게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져 담례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소년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초밥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자신은 몰래 사라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A의 번민이 시작됩니다. 번민. 왜 이 번민의 정체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 번민의 정체. 왜 증여를 해놓고 이 번민에 시달리는지.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보답이 불가능하도록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서 증여를 실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완벽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깔끔하고 도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녀는 친절한 그 손님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답례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답례를 못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 순수증여와 자기를 신의 위치에 놨기 때문에 불편했구나. 순수증여와 매우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오히려 A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도 아닌 인간이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증여를 흉내내는 경우 그것은 종종 선행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타인의 상찬을 받곤 합니다. A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다른 사람에게 상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증여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혹은 신이나 부처 앞에서 선행을 쌓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양심의 목소리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 같은 소심한 인간이 경솔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 보답을 기대하지 않은 증여는 교환에서는 절대로 순수증여. 교환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묵직한 기분을 인간에게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똑같은 상황이 소년에게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묘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다른 식, 묘한 확신, 즉 어떤 범상치 않은 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관찰하고 있으며 자신을 동정의 곤란에 처했을 때는 틀림없이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베풀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죠. 뒷배가 든든해졌구만. 정체모를 어떤 손님이 했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징여 행위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순수중요로 잘못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A는 그야말로 어린 사원의 신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태야말로 국회의원 A가 두려워하던 사태 아니었을까요? A는 내면의 양심으로부터는 선행에 대한 상찬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선행에 대한 상찬, 즉 전혀 순수증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소년의 사고는 자신을 신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신의 위치, 신도 아닌 인간이 경솔하게 감히 보답이 발생하지 않는 징여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소심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섣불리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요. 소년에게서 언젠가 답례를 받아 징여의 고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A가 초밥을 사주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이상주의자의 취향을 가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선물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물질로 답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교환을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A는 교환과 순수증여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좋네. 교환을 지연, 이 생각이 왜 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두 번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환으로 포착하려는 이 근대적인 경제 체계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그냥 증여 형식으로는 못 꾸민 거야. 그것이 우려돼가지고. 그래서 순수증여를 했는데, 순수증여를 하니까 자기가 신이 되버린, 신의 위치에까지 서서 그것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 거지. A는 교환과 순수증여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 형식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지. 말하자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징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징여에 내재되어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위조화폐, 징여. 진짜 글 잘 썼네. 근데 자본주의는 사회 전역의 교환의 원리를 확산시켜 인간관계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이 소년에 대한 A의 동정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렇지. 이 동정이 유발된 거는 바로 교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지. A의 동정을 유발. 그리고 동정은 아무 생각 없이 징여의 원리를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동정.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셈이죠. 그렇지. 섣불리 징여를 끌어들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 사람. 왜냐하면 교환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징여를 끌어들였다간 이 징여가 다시 지연된 교환 형식으로 오해될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순수증여로 꾸며버렸는데, 순수증여로 꾸리는 바람에 자기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그런 부담스러운 어떤 부담을 안게 된 거지. 이 점은 보들레르의 다음 작품을 읽으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담배 가게에서 나오자 친구는 돈을 여기저기 나누어 넣기 시작했다. 담배 가게에서 나오자 친구는 돈을 여기저기. 그는 조끼 왼쪽 주머니에 작은 은하를 집어넣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작은 은하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는 커다란 동화 한 주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주머니에는 특별히 꼼꼼하게 살펴본 2프랑짜리 은하 한 입을 넣었다. 유별나게 꼼꼼한 분류법이로군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한 거지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거지는 몸을 떨면서 모자를 우리 쪽으로 내밀었다.
애원하는 눈빛, 그 눈빛을 읽을 줄 아는 민감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굴함과 엄청난 비난이 동시에 담겨있는 그 눈의 무언의 웅변만큼 사람의 마음을 불안해 만드는 것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역시 보들레르구만. 엄청난 피굴함과 엄청난 비난이 동시에 담겨있는 그 눈의 무언의 웅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민감한 사람은 채찍으로 얻어맞은 개들의 애처로운 눈 속에서도 이 복잡한 감정의 시비연에 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친구가 거지에게 준 금액이 나보다 훨씬 많았기에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옳았어. 남이 자기를 놀라게 해주었을 때의 기쁨 다음으로 준 금액 훨씬 많았기에. 남이 자기를 놀라게 해주었을 때의 기쁨 다음으로 큰 기쁨은 자신이 남을 놀라게 했을 때라고 할 수 있지. 그건 위조화폐였다네 라고 친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마치 자신의 낭비에 대한 정당성을 변명이라도 하듯이. 하지만 항상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지나간 정오를 아쉬워하곤 하는 나의 번잡한 뇌수 안으로 왜 이런 쓸데없는 능력을 자연은 나에게 선사해 준 걸까? 번잡한 뇌수 안으로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끼어들었다. 내 친구가 한행이는 저 불쌍한 사내의 생활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구실로 삼아 그리고 아마도 거지의 수중에 있는 위조화폐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른 불행한 결말과 불행하지 않은 결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결말을 알고 싶은 욕망을 구실로 삼음으로 해서 비로소 명분이 서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위조화폐가 진짜 화폐가 되고 화폐의 숫자도 늘어난 것은 불가능할까? 위조화폐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은 없을까? 예를 들면 선술집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그를 위조화폐를 만든 사람으로 혹은 위조화폐를 사용한 사람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위조화폐가 어떤 잔챙이 투기꾼에게는 불을 손에 넣기 위한 며칠 동안의 미천이 될지도 모른다. 나의 공상은 그런 식으로 친구의 정신에 날개를 달아 세울 수 있는 온갖 가적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모든 기결을 끌어내면서 자유분방하게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여 느닷없이 나의 몽상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래, 네 말이 옳아.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어서 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지. 나는 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눈이 명명백백한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가 자선을 베풀면서 동시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자선과 거래, 사실은 자선의 형식을 취한 교환이었다는 거지. 40수, 프랑스의 화폐 단위로 1수는 5상팀이므로 40수는 결국 2프랑에 해당. 40수와 신의 마음을 동시에 교묘하게 가로채 경제적으로 천국을 손에 넣으면서 자비심 많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멋지네. 경제적으로 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그 애처로운 눈빛 속에서도 경제적인 천국을 손에 넣으면서 자비심 많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아무 노력도 없이 획득했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방금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것과 같은 성격의 범죄성을 띤 기쁨에 대한 욕망이라면 나는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내가 방금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것과 같은 성격의 범죄성을 띤 기쁨에 대한 욕망이라면 나는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를 보며 보기 드문 별난 취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범죄성을 띤 기쁨. 내가 방금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것과 같은 성격의 범죄성을 띤 기쁨에 대한 욕망. 왜 용서해줘? 범죄성을 띤 기쁨에 대한 욕망인데 왜 그를 용서했지?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계산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계산.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악의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약간의 동정의 여지가 있다.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동정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악덕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기 힘든 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악을 저지른 경우다. 보들레르 위조 앞에 파리의 울. 뭔가 통찰이 있어 글 속에. 위조 앞에는 어린 서원의 반전상이다. 작가의 친구가 주머니 속에 나누어 놓고 있는 동전은 교환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는 그 중에서 고에게 동전 한 잎을 골라서 국어를 아는 사내에게 줍니다. 고에게 동전 한 잎. 즉 그는 칭여를 한 겁니다. 칭여를 한 겁니다. 게다가 그것은 답례를 요구하지 않는 칭여였습니다. 순수 칭여지. 그 친구는 말하자면 선행을 베풀어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였기에 작가의 비판적 정신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마음을 간파한 듯이 친구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이 비판적 마음, 그치? 너 착한 척 했지만 결국 그거 천국에 보물 쌓으려고 한 거 아니야? 지연된 교환 아니야? 라고 할 때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 위조와 배라네. 아마도 고에게 동전을 손에 넣은 거지는 무척 기뻐하며 그것으로 상품을 사려고 하겠지요. 요컨대 구걸이라는 징여의 성격을 띤 행위에서 전환의 교환의 원리가 작동하는 장소로 들어가 권리를 획득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게에서 그 동전을 건넨 순간 거지는 교환의 골이 밖으로 내몰리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동전을 건넨 순간 교환의 골이 밖으로 내몰리는 운명. 교환의 골이 밖으로 내몰리는 운명. 위조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권리마저 상실하게 될 터이므로 그 친구는 거지에게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징여를 한 셈입니다. 위조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권리마저 상실하게 될 터. 사회적 권리. 위조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징여지. 어린 사안의 신과 위조화폐는 거울의 반전상과 같이 서로를 비추면서 근대사회 안에서 징여가 처해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입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부분이야. 근대사회 안에서 징여가 차지하고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입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징여가 얼마나 힘든지. 징여가 곧바로 교환으로 포착되는 거야. 그리고 교환의 체계 밖으로 나가는 데는 위험이 따라서 교환의 체계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신의 영역으로 불리던 장소를 향해 접근하게 된다는 것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의 체계에서 벗어난 것. 그런 점에서 칠성당의 칠성님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진짜 멋지네. 경제의 시대에 저편에 출연하는 것. 경제 시대죠. 여기에는 이미 경제적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전체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교환의 원리이지만 이 교환의 원리는 마치 살을 맞대고 있듯이 징여의 원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징여의 극한에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순수 징여의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잘 썼어. 자, 여기까지 일단 38분, 32쪽 38.